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쓰기 특강 강의를 맡은 송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 설계형 책 쓰기 특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생각 설계형 책 쓰기 특강이 뭘까? 좀 많이 달랐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로 접근한다는 건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플립 러닝형 특강이라고 해서 오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고 오라고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렸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안 봤으면 이거 오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 보셨죠? 네. 선생님 보셨잖아요. 네, 다 보신 걸로 알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추가된 사항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들, 또 이걸 가지고 좀 배웠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 기술들을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오늘 열심히 생각 설계가 뭐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영상으로 봐도 될 일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만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풀어가는 거. 이게 바로 플립 러닝형 특강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 설계 저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자, 먼저 크게 책 쓰기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책 쓰기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출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잠시 나눌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쓰기의 가치란 크게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제일 위에서부터 가장 고급스러운 가치죠. 아래로 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적 가치란 책 쓰기의 마지막 정점은 사실 현재까지는 논문에 있습니다. 논문 쓰기가 책 쓰기의 정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는 책 많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책 읽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던가요? 100%?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책을 이렇게 열심히 쓸까? 사실은 거기에는 중요한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논문도 책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도 책입니다. 논문을 따라서 하면, 논문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작. 네, 나오죠. 안 나오면 그 논문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책을 읽고 따라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책을 읽고 따라서 하니까 되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번 쳐보세요. 논문은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읽는 서점에 있는 책을 읽고 따라서 하면 잘 안 돼요. 이유. 원 선생님. 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은 그 실험을 하는 모든 조건의 변수들을 다 정리합니다. 줄기세포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 온도, 습도, 그죠?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의 크기, 재료 등등 모든 상태를 다 조건을 일치시켜요. 그리고 이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돼. 그럼 당연히 되죠. 그런데 자, 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변수 조건을 맞추지를 않아. 이 저자는 서울대 나왔어. 이 저자는 인맥이 풍부해. 이 저자는 기술이 있었어. 근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제 초짜야. 될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책들은 사전 변수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변수를 조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럼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서점에서 산 책을 가지고 나도 진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논문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듯이 서점에서 산 책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분야에 모든 책을 100권이든 1000권이든 10,000권이든 아무튼 있는 책을 모두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중복 제거, 누락 보충, 오류 해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완벽한 체계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 변수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럼 초기 조건 변수도 이제 책을 1000권 읽었으니까 1000권이면 어때요? 저자들이 변수들이 다 다른 게 다 나오겠죠. 나하고 맞는 변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내 수준과 가장 적합한 변수를 찾아내고 그 변수에서 시작된 첫 단계.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없어.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맥부터 쌓아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 초기값이 없으니까 인맥부터 나는 쌓아야 돼. 나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지식부터 쌓아야 돼. 이렇게 나의 초기값을 그 책에서 나온 모든 초기값을 다 정리한 다음에 나부터 시작되는 거. 그럼 내 초기값이 중급이다. 그러면 중급부터 시작해야지. 초급부터 시작하면 나는 시간 낭비해. 이렇게 해서 변수부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역량을 판단해서 그 역량에 맞게 모든 지식을 체계화한 다음에 단계를 나눠서 그 단계별로 시작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윤 이사님 밥 지을 줄 알죠? 예. 네, 지을 줄 알죠. 만약에 밥을 못 짓는 사람이라도 밥 지을 줄 아는 사람은요, 밥을 짓는데 별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밥을 못 짓는 사람은 지으면 실패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시간을 준다면 밥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물어봐가지고 순서와 절차,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죠. 상황파, 그 다음에 준비물, 그 다음에 순서, 그 안에 들어가는 도구, 그 다음에 지시, 이 모든 걸 다 구축해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체계도를 만들면 어느 경우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조건 변수에 대한 인지 능력. 자, 우리 선생님 밥 잘 지으시죠? 밥 짓는데 요즘 어려운 거 없잖아요. 전기밥솥 있는데. 그죠? 지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별다른 특별한 실수할 일 없겠죠. 예, 그럼 이제 메뉴를 한번 쓴다고 칩시다. 예, 레시피를 만듭니다. 이제 자, 한번 1번부터 해볼까요? 자, 밥 짓습니다. 쌀을 준비한다. 두 번째,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뚜껑 닫고, 네, 뚜껑 닫고, 네, 누르면 되죠.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밥을 다 지을 수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여기서는 조건 변수가 하나 빠진 거예요. 백두산에 가시면 당장 어떻게 되죠? 전기 있다 치고 기압이 안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어떤 기압 상태에서만 통하는 거였죠. 이걸 조건 변수로. 결국 우리의 삶이란 왜 남이 했던 거를 내가 하면 안 되느냐? 그 조건의 기압이 나하고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론이 내게로 넘어왔을 때 그 이론이 만들어진 시기가 100년 전이고 그걸 만들어서 실천했던 사람이 나하고는 역량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죠. 그럼 내게로 넘어오면 당연히 괴리가 생기죠. 이 괴리를 찾아내는 것이 실행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알게 된 어떤 지식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게 마지막 지식이다. 와, 저는 정말 가슴속에
당신이 얻게 된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마지막 지식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된다? 당신이 알게 된 지식을 실천한다면 뭐가? 안 맞는 거지. 이 지식이 내가 실전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안 그렇다는 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괴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실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면 틀림없이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이 1차 목적이야. 그리고 찾아냈어.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면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실행과 창조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는 것, 실행, 창조. 여기는 항상 동일한 법칙이, 패턴이 작동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발견된다?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다른 변수들, 그리고 다른 상황들,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해결해서 내가 창조적인 결과를 내는 것, 이걸 바로 문제 해결적 가치라고. 바로 논문의 가치죠. 이렇게 본다면 요즘에 논문 이렇게 쓰는 사람 많지는 않죠. 학위 따기 위해서 쓰는 논문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진짜 무엇이 책 쓰기의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실패 제거의 가치라 불러요.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하는 거를 방조 내지는 조장을 합니다. 많이 쓰는 말 있죠. 젊어서 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 예. 젊어서 실패한다는 이 말이죠. 예, 잘 됐는데 무슨 고생이야. 젊어서 실패는 사서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 실패를 사서 하라고 해요? 사실 이렇게 됩니다. 남이 해서 성공했던 일을 실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남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은 또 다른 창조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원자론에서 러더퍼드 원자론이 인류의 최대 이제 원자론이 됩니다. 원자 안에 공간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핵이 있더라. 그리고 러더퍼드 원자론이죠. 근데 그 러더퍼드가 이 원자론을 발견하기 전에 돌톤이라는 사람이 원자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속의 원자론은 떡이었고 떡 속에 고물이 찍혀있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돌톤의 원자론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오늘 현대 원자론을 맞췄을 때 틀리잖아요. 근데 틀렸는데 지금까지 교과서에 돌톤의 원자론이 항상 러더퍼드 앞에 존재합니다. 실패였는데. 왜요? 돌톤의 원자론이 없이 러더퍼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즉 다리를 놔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위대한 실수라고 해요. 이런 걸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발견에 초석을 놔준 거지.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순간에 그냥 100년을 뛰어넘는 발견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단계를 따라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인류가 발견과 발명을 해오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방금 같은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이 성공했던 일을 실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남이 성공했던 일이라면 내가 추적해서 조건과 절차와 도구와 기술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조사하지도 않고 해서 실패하고 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 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에서 실패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닌 이상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실패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내가 도전해서
발견한 만큼 나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요. 그럼 제가 문제 해결적 가치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이 성공했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라면 네가 지금 부딪히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고 네가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패 제거의 가치라. 왜?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이만큼은 알고 가잖아요. 결국 책쓰기란 뭐냐? 내 삶의 여정을,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서 얻어낸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는 일은 실패하기란 어렵다. 결국 알미란 중복과 누락과 오류를 제거하는 결과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오늘 종일 나올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다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고 중복을 이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 누락을,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류를 제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적 가치.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바로 이런 책.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책을 한 권 쓴다면 이건 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일이죠. 그 해결된 결과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글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저술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치는요, 역량 강화적 가치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쓰기의 가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량 강화적 가치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역량과 전문 역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보 역량은, 자, 먼저 사례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서울시의 건물이 100만 개다. 그런데 나는 10,000개를 알고 있다. 우리 윤이사님도 10,000개를 알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에 있는 건물 10,000개를 아는 것과 서울시 전체 건물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10,000개를 아는 것과 어느 게 더 생존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선생님, 어느 게 더 생존 가치가 있어요? 전체를 여기저기 아는 거.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서울시의 여기저기 100만 개를 중에서 1만 개를 여기저기 알게 되면 정보 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락과 관계 오류들이 생겨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쓸려고 할 때는 이 많은 정보의 사이사이를 다 메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정말 여기 안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전역을 1만 개 아는 사람은 이건 정말 요즘 GPS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아, 그 얘기했어요? 예.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강남구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역량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아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정보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칩니다. 자,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대학교 들어가면 교수가 4년간에 뭘 지도하나요? 예, 읽어오라고 합니다. 계속 4년 내내 읽어오라고 그러고, 뭐 조사해 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꼭 읽어야 될 책을 계속 줍니다. 교수가 준 책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선택이죠. 그렇게 4년을 하고 나면 한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쌓았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한 분야를 끝까지 그렇게 읽질 않습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이 책 저 책 읽게 돼요. 이렇게 40년을 읽어도
전문성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책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할 끝도 없죠. 근데 과거에는 책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40년 책 읽고 나면 진짜 이렇게 돼요. 오늘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가 읽은 것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연결돼. 그다음 여기 있다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또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게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한 40년 걸려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누가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이런 그 법칙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이 독서계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독서 활동형 발달입니다. 이게 교과서 발달이에요. 이게 학습 시간이고 이게 역량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는 책을 읽어도 이게 이제 사는 생활 시간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발달이 안 돼. 그리고 교과서는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시간과 역량 대비 정확하게 균형적인 발달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정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요 규칙만 적용해도 여러분 정말 아이들 쉽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 읽기를 하게 되면 정보가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책 읽고 이 책 읽고 이 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우연히 이만큼 읽으면 여기서 연결되죠. 네,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때 누군가가 독서 지도를 한다. 그러면 한 분야를 찾아서 읽게 되죠. 위대한 천재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를 보면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천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잖아요. 그것도 독서 천재를. 간단합니다. 천재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읽었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읽어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완전히 꿰입니다. 이게 천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천재란 의문 때문에 시작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정보 찾기,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체험.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또 궁금해서 그 다음 궁금해서 그 다음 궁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들보다, 아니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훨씬 더 깊이 그 분야의 해결책을 찾아요. 지난번에 15살짜리가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잖아요. 세계에서 아무도 그런 키트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췌장암 진단 키트는 벌써 의학계에서도 최고 정상 수준에 있는, 그죠? 최고 정상 수준에 있는 사람도 지금 못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복잡한 진단 키트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는. 근데 걔가 만든 거는 단 1불도 안 된 비용으로 진단을 해냈어요. 자, 이게 뭐죠? 그 아이의 지력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천재예요. 자, 무엇이? 질문하고 답을 찾고 보니까 또 궁금해.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보니까 또 궁금해. 이걸 우리는 인과형이라고 해요. 인, 과. 다시 인이 되고 과. 인과. 그러니까 깊이가 정교화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거냐? 방사형이야. 궁금해? 풀었어. 이게 궁금해? 풀었어. 이게 궁금해? 풀었어. 이거는 계속 아이로 남는 거예요. 그럼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이렇게 하면, 방사형으로 하면 계속 어른 아이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일 잘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팔방미. 이게 그거예요. 하나를 파서 생계가 가능한 전문성을 만들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파고 들어가다가 주제를 옮겨요. 이렇게. 제가 연구한 결론으로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인과형 의문과 탐구를 하게 되면 그냥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은 천재다.
단지 천재가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제를 뚜렷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단지 여기에는 하나 건널 수 없는 갭이 하나 있어요. 교과서는 자 보세요. 동물의 이해 하면 동물의 의미, 동물의 특징, 동물의 원리, 동물의 구성 요소, 동물의 쫙 나오죠. 이거 수천 년 걸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씩 발견한 거를 다 체계화시킨 거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체계화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는 바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체계화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체계화된 정보를 보고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해도 이해가 잘 돼요. 왜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그림이나 영상이나 도해 등이 축축축축축축. PD는 그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PD는 흩어진 정보를 가져다가 기자가 기본적으로 쏘면 그 기자는 한 편 쏘죠. 한 30편 기사를 모아서 PD는 다시 또 재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낼 때 듣는 사람은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이해가 돼요. 또 우수한 PD란 시청자가 아무 생각 없이 딴 일 하면서도 이해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수한 PD예요. 체계화를 잘 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학교 교과형 발달 과정이죠. 지식의 난이도만 높다면 매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큰 함정이 숨어 있죠. PD가 잘 지식을 조각과 체계를 잘 만들어 줄수록 TV는 무슨 상자다? 예, 여러분 바보상자라는 말에 진짜 진의를 알고 있습니까? 바보상자의 진의란 우수한 PD들이 잘 정교하게 체계화시켜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생각을 덜합니다. 책이 설명을 잘 해주면 생각을 덜합니다. 책이 어려우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책이 정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이 잘못 쓰여질수록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삶 속에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을수록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보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정보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 봐버려. 그냥 돌아서 버려. TV PD가 만약에 정보를 체계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아예 돌려버려요. 채널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이해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 근데 박사학위는 어때요? 재미없어도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번역본 책들을 읽으려면 정말 괴로워 죽겠잖아. 그래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능이 자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이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지능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 자라겠어요? 교과서는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독서는 어때요? 체계가 권 단위로 되어 있어. 권 단위로 체계는 되어 있지만 권과 권을 넘어서면 체계가 없어. 여러분 같은 주제 책 2권 딱 갖다 놓은 거 어때요? 중복이 80%예요. 체계가 안 잡혔다 이 말이죠. 그럼 같은 주제의 책을 100권을 갖다 놓으면 중복이 95%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독서 활동에서의 과제입니다. 그럼 독서를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흩어지고 중복되고 누락된 정보들을 채워서 체계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 과정이 바로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정보가 체계화된다면 그때 인간은 지구촌, 아니 우주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 원래는 우주는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질서예요. 우주에 질서가 있어. 근데 그 질서가 눈에 안 보이죠. 왜? 나보다 우주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질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질서를 보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서 못 보니까
인류의 수억, 그죠? 수천만 억들의 인간들이 이것 잘 발견하고 이것 발견하고 이것 발견 이렇게 하면 이걸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모아주고 그 다음 사람 모아주고 해갖고 오늘날 문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체계라고요. 즉 우주가 숨겨놓은 질서 아노. 우주는 숨겨놓으려고 한 거 우주가 숨겨놓으려고 했을까요?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원자로부터 시작돼서 서로 결합되면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결합돼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 막 연결되는 이것이 우주의 질서 자체가 아주 단순한 조각에서부터 복잡한 체계로 나가는 하나의 질서 구조예요. 이 질서 구조 자체가 복잡했던 거지. 즉 인간이 그걸 이해하기에 지능이 부족했던 거지. 또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지. 우주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지능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간단합니다. 우주의 질서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우주의 질서의 형식에 맞게 지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질서란 뭐다? 체계화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은 뭘로 발전돼야 돼요? 그렇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라고요. 느낌이 오나요? 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학문이 뭐라고요? 정보의 그 분야 정보의 체계화가 학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 참 오래됐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지가. 인간의 능력은 뭘까? 이게 30년 전의 질문이었죠. 그 질문 첫 시작을 필두로 결국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로 연결이 됐고 하나 들으면 어떻게 열을 알지로 연결이 됐고 어떻게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지? 두뇌에서부터 시작되고 두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X값을 찾아내는 방정식처럼 연구해온 게 결국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서야 능력이 뭔지 이제는 좀 규명할 수 있고 그 능력의 결정체가 바로 체계화였다는 걸 찾아내게 되면서 그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육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독서를 했던 사람들이 왜 이만큼 와서 갑작스럽게 급변화를 일으키느냐. 자,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면 이 단계는 무슨 단계 같아요? 그렇죠. 정보가 이 단계는 지금 정보 여기다 막 뿌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려면 그거죠. 퍼즐. 퍼즐 한 300개 넣고 맞춥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죠. 네. 맞추다가 보면 처음에는 하나를 찾아갖고 이 하나 가지고 비교하죠. 이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채워지면 어때요? 예. 이게 호랑이네 하면 이제 조각을 호랑이라는 관점 조각 보면 이건 어깨 축지네? 예, 이건 어디 꼬리 쪽이네? 예, 이제는 전체상을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화의 이때가 바로 호랑이 모습을 본 때예요. 이때를 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빅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한 40대. 그러니까 한 주제만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갑니다. 요 정도로 가죠. 이렇게. 요 정도. 교과서를 읽은 사람은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 한 주제를 읽을 때 아예 우리 지금 요것처럼 설계죠. 이렇게 풀어가면 이렇게 계속 설계로 막 풀어나가잖아요. 이게 설계로 풀어나가듯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아니면 책 수백 권을 읽으면서 방금처럼 설계도를 축축축 만들어가. 중복, 제거, 누락, 보충 그리고 오류 제거하면서 설계도를 만들어. 그러면 책을 읽음과 동시에 이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률이. 정보 설계형 발달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 옷을 벗고 열심히 할게요. 정보 설계형 발달. 나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기존에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도대체 나이 어린 19살, 20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지라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나이 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밑바닥 지식이 많으니까. 옆에도 지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시간이 좀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럴 때 후회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 어쨌든 독서형을 설계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형을 설계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보여주는 저희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왜 여기에 미친 듯이 연구를 했는지, 근 30년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냈는지를, 그 가치를 알만 할 겁니다. 왜? 인류가 남긴 유산, 그 유산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 바로 이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정보 역량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론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거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정보 역량을 갖춥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정보 역량이죠. 두 번째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인데 이거는 이론 정보만 체계화시킨 거죠. 진짜 전문 역량이란 뭐냐? 여러분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한 6개월만 해볼까요? 한 분야를 좁게 잡고 먼저 지식을 습득해요. 이렇게 체계화. 그런 다음에 하위 요소에 다시 이제 항목을 하나 찾아 나가면 전문가가 6개월만 해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이론 정보 체계화가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 정보 체계화 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있다는 말은 그 이론을 삶 속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소리예요. 심리학에서는 설문도 될 수 있고 실험 방법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학에서는 기술이 있을 거고 도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구 정보를 체계합니다. 내가 책 읽기를 가르친다. 그럼 책 읽기를 가르치려면 책 읽기 방법이 있을 거고 책 읽기 검사지가 있을 거고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내는 도구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도구들이 있다. 이 도구들을 모두 체계화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책 읽기에 관련된 이 세상에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도구를 다 수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도구를 분석해가지고 더 나은 도구를 만들면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읽었으면 무조건 도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걸 솔루션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집중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책 그때 한번 저도 30권 읽어봤는데 30권 집중에 관한 책을 읽고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도구가 뭘까요? 내가 왜 연구를 했을까요? 꿈의학교 할 때 학생들이 집중을 잘 안 해내. 너놈들 어떻게 집중을 시키지? 책 30권을 읽고 솔루션을 만듭니다. 집중을 시킬 때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이 행동을 쫙 하면 집중이 돼. 그럼 집중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교육용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것이 물리적인 도구를 활용하면 하나의 물리적인 도구가 되는 거고 절차형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 솔루션이 되는 거죠. 도구 정보가 체계화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정보죠. 네, 물론 도구하고 기술은 약간 비슷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기술, 솔루션을 만드는 기술,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결과를 내는 기술. 그래서 도구와 기술은 같이 얽혀 있어요. 관련된 기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분야를 넓게 잡으면 안 되죠. 분야를 좁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뗄 수가 있어요. 전 정말 젊은이들 데려다가 딱 3개월이면 작은 분야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죠. 그 다음에 현장 정보를 체계합니다. 그 이론과 그 도구와 그 기술이 사용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생기는 모든 암묵지, 현장이라는 건 암묵지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밖에 박사님이 저기 가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밖에 못 알려주죠. 지금 나 강의 듣고 있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암묵지를
나는 눈으로 한 번 봤으니까 다 끝났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40편짜리 영화 DVD를 다 전달해야 볼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암묵지라고 해요. 현장의 암묵지는 절대로 이론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묵지를 얻는 데는 현장에 참여해서 현장의 오감으로 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오감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서 몸의 움직임이 경험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쌓일 때 그때 전문가의 암묵지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현장 정보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분야의 인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냐 아니냐의 마지막 검증이 뭔지 아세요? 이 분야에 누구 알아? 모르면 이 사람은 아직 전문가 아닙니다. 네. 전문가는 대다수가 그 분야의 인맥을 다 꿰고 있죠.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이 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타난 천재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문 정보와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 역량을 갖추려면 요걸 갖춰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데는 정말 그 지식의 범위에 따라 좀 기간이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설계. 정보 설계만 할 줄 알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터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역량 강화적 가치. 그럼 책 쓰기란 뭐냐? 책 쓰기란 기본적으로 편지 썼던 글의 길이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약해오라는 글의 길이가 아닙니다. 글의 길이가 벌써 그죠? 300페이지 이상 가까이 되는 전체 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체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책을 한 번만이라도 써보면 일단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역량 강화적 가치다. 아마 책 쓰기 하면 가장 먼저 이 역량이 개발이 될 겁니다. 단지 생각 설계라는 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대다수 책을 쓸 때 설계 역량이 뎁스가 한 3뎁스, 4뎁스 밖에 안 됩니다.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하이. 보통 3뎁스? 많아봐야 4뎁스입니다. 그거 가지고 책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생각 설계 책 쓰기에서는 3뎁스, 4뎁스? 아니요. 30뎁스까지 나옵니다. 왜? 그냥 30뎁스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쓰면 책이 되니까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체계화적 역량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문명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문명을 만들거든요. 문명과 학문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 걸맞는 여러분의 존재 역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량 강화적 가치죠. 자, 세 번째 정보 전달적 가치는요. 요거는 쉽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정보 역량을 가진 사람이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글로 써내는 기술만 있으면 돼요. 이건 체계화를 했으니까 글만 잘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체계적인 정보를 만든 다음에 글을 쓰는 거. 요즘에 저자 중에 예전에는 저자 그러면요 이랬습니다. 내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였고 그 전문성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전문성을 내가 글로 펴서 책으로 펼쳐주는 이게 저자의 개념이었거든요. 요즘에 와서 저자의 신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돈은 이 사람들이 잘 벌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정보 전달 저술가예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 이거 구원하고 싶어요. 괜히 전문가 된답시고 요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그리고 돈도 잘 벌어 이게. 그리고 한 권 한 권 금방금방 내. 예, 또 시대가 필요한 거 빨리 찾아서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그 대통령 관련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대통령 되는지 딱 봤다가 그죠? 네. 되면 바로 출간 딱 팍 터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슈 하나 등장하잖아요. 이슈 딱 등장하면 바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책 써야 돼. 그 분야 경험 없어요. 그냥 정보만 모아서 쓰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요. 즉 설계하는 기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예, 잘 사회의 흐름만 잘 보면 돼. 예, 뉴스 몇 번 터지는 기사가 나올 것 같으면 준비했다가 패턴 보면 돼요. 1년 한 5년을 주기로 패턴을 쭉 보면은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어. 그럼 이 사건들을 하나씩 잡았다가 정보 수집해놨다가 사건이 터질 만할 때 또 그 기간 되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예, 또 정권 바뀔 때 터지는 것들. 이런 거 나올 때 미리 준비했다가 그 자료 수집해서 예, 한 달 안에 책을 써서 발표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은 그냥 누가 하든 상관없죠. 요즘 인터넷 사이가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인데요. 기사글 하나 쓸 때 뭐라고 써요? 엊그제 박진영이가 이번에 북한 그 행사 있었잖아요. 남북한 행사 있었는데 남북한 행사가 사람들 검색어에 막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글에다가 남북한 행사 이야기를 앞에다가 하나 끌어내놓고 내 이야기 쓰는 거죠. 그럼 다 검색돼요. 그래서 이슈가 하나 생기면 그 이슈를 가지고 내가 책을 써놓고 그걸 가지고 뿌리면 내 책이 좋건 안 좋고 그거 떠나서 책은 팔려요. 네, 그렇게 좀 돈 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 기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전문 기자들은 로봇만 막 3년, 4년씩 이 전문 분야 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정보 모이면 로봇에 대한 책 쓰고, 의학 기자들은 의학에서도 뭐 통째로 쓸 수는 없잖아요. 줄기세포만 막 취재하던 사람이 그거 모아서 줄기세포 책 쓰고, 의사들이 책을 쓰면 어휘가 어려워서 못 알아봐. 그래서 중간에 기자들이 그 번역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현재 출판시장이 전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회생 불가입니다. 회생 불가.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회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상승하는 분야가 있어요. 저술 분야 안에서. 그게 어디냐면 어른들의 좋은 책을 어린이용으로 번역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그 분야는 지금 상승 분야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쓴 책을, 좋은 책을 저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유명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내가 아이용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좋지. 승인만 받으면 돼. 그러고는 어린이용으로 바꿔가지고 출판 계약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 분야 지금 상승 분야. 바로 이런 것이 정보 전달적 역량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암 기능. 요건 제가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 짜깁기 기술인데 그냥 책 몇 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빼고 저기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가지고 짜깁기해서 내는 거. 근데 이것만 해도 돈 벌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사실 이 책이 돈 많이 법니다. 시험 교재. 그 옆에 누구누구 뭐라고 쓰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아니. 시험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 책을 가져다가 해놨기 때문에 쓸 때 항상 옆에서 편역 또는 편저 이렇게 해요. 자기 책 아니에요. 네, 쓰여진 이 글로 된 책을 요약하죠. 요약해가지고 쉽게 벌 수 있도록 그냥 핵심만 딱딱 간추려가지고 그 시험 도서잖아요. 책은 거기서 돈을 벌어. 저자보다 돈 버는 사람은 바로 시험 교재를 잘 만든 사람. 근데 시험 교재를 잘 만든 사람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묶어가지고 한 권의 시험 교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잘해야 돼요? 이거는 짜깁기 잘해야 돼. 진짜. 근데 이 짜깁기도 핵심 파악을 잘해야 돼. 핵심 파악과 그 다음에 구조를 잘 만들어줘야 돼. 그것만 잘해도 돈 번다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정보 설계 기술은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죠. 핵심 파악과 정보를 짜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학생들을 4년 동안 요약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요거예요. 4년 동안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하는 거를 내가 공부하는 그 교과서를 정말 체계적으로 요약을 잘 해놨다. 그럼 다음 학년 오는 애들한테 팔 수 있어요. 이거 다 읽으려면 힘든데 요거 핵심만 딱 정리해 준 거 보면 팔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 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런 책을 못 만들어. 왜 대학생이 만든 책은 안 팔릴까요?
안 팔리는 이유. 아니, 책으로도 만들 수도 없죠. 이유는 첫째, 핵심 파악이 틀려. 읽고 나서 이 글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해. 두 번째, 핵심을 파악했다 손 치더라도 체계를, 글로 된 것을 구조화를 시키는 체계를 못 잡아. 여기서 봤던 19살짜리 아이들이 했던 거 보시면, 야, 이거 지금 쟤들이 진짜 지금도 돈 벌겠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지식을 다루는 세계에서는요, 지식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체계화시킨 다음에 지식을 현장화시키는 사람은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을 버는 거고, 지식으로 현장에 접목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지식과 현장을, 이 정보를 체계화시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더 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뭐예요? 지식을 핵심 파악하고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핵심 파악과 체계화가 안 되면 지식을 가지고 돈 버는 건 끝난 거예요. 현장 적용?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실패할지 몰라. 남 가르치는 거? 끝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책 쓰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하죠? 책 쓰기의 가치? 네,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AI 시대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AI의 핵심 기능은 인간의 지능입니다. 인간지능,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간지능,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활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각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일반화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놀기. 네, 열심히 놀아야 되겠네요. 네, 현재 인공지능이 지능의 모양을 따라가고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분류, 분석, 비교, 분류, 분석, 종합, 체계화, 상상입니다. 그거 어려워요. 네. 지금도 겨우 알아보는 게 뭐예요? 영상으로 딱 보여주면 저거 책상이다. 이거 알아보는데도 아주 와 대단하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 이거하고 비교 다 해주고 요거 분류해봐요. 네, 지금은 꼼짝도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차원 높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의 세계에서 체계화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체계화, 즉 핵심 파악과 체계화하는 이 역량은 쉽지 않을 겁니다. 즉 현재 인공지능의 역량은 어떤 건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은, 저같이 좀 아는 사람은 인공지능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지능의 쓰레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느냐? 인간은 정보량의 한계가 있어.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 계산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그 빅데이터 속에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건 규칙은 인간이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좋고 나쁨을 찾아 나가는 거. 이렇게 변수가 많으면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알듯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을 한다 못한다. 시작. 네, 못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너 언제부터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됐니?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예, 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인공지능이 그 말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No.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해도 못하는데 그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말을 할 때 알아듣지. 우리가 지금 알죠. 그 말을 하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에서 골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한참은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인공지능 책 못 읽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식이에요. 인공지능이 책을 읽기 시작한 날, 그때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언어인지 기술이 바로 그 기술이 있거든요. 핵심을 파악해서 구조화시킴으로써 글을 읽어내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하고 나서 지금 이상희 장관님하고 알파고 개발자 하사비스하고 페이스북 주커버그,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전 세계 10대 그 경영자들한테 지금 이 제안서를 지금 보내려고 다 써놨어요. 핵심이 뭐냐면 독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았다 이거죠. 저희 지금 언어 인지 기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특허낸 거 아니에요. 여기 특허 출원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독해 인공지능을 개발한 특허 명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문장, 글, 핵심 인지 및 정보 설계 인지 도구와 이용 방법.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게 도구입니다. 요게 어떻게 이 지문을 기계가 핵심으로 찾아서 내가 지금 이 글의 핵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계가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걸 찾아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렇게 설계를 찾아내서 구조화를 시켜놓고, 지문 이거 보여주고 이거 지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예, 이 지문의 핵심은 이건데 이것은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눠져서 앞에는 배경, 뒤에는 전제, 뒤에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이 이제부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자체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현재 기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뭐 저는 인공지능 독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읽기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기능이 인공지능의 독해 기능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롯데통신 대표하고 한번 미팅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롯데 정도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꼭 남의 거 잡아먹는데 이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훔쳐가는 게 일가견이 있어서 괜히 불안해. 롯데통신 대표가 좀 친하긴 한데 그래도 원래 이 속성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외국으로 보내자. 그래서 지금 제안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여러분이 좀 더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왜? 인공지능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저도 지금 귀치가 주목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쪽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책 쓰기의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책 쓰기에 접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독해 기술이 되고, 이 기술이 저술에 독서에 접목되면 독서 기술이 되고, 이 기술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접목되면 현장에서 문제 해결 기술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기본 능력이에요. 기본 능력. 다른 게 아니라고. 인간의 기본, 이 사고에서 벌어지는 이 기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술을 한번 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술은 저술용 기술이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이 기술은 저술용 기술이 아니고 인간의 인지 기술이야. 근데 인지 기술을 글을 이해할 때 쓰면 이해 기술이 되고, 생각할 때 쓰면 사고 기술이 되고, 말할 때 쓰면 말하는 기술이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 인지 기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 기술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한번 더 깊이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재밌었나요?
네, 심각했었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 발표들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